새벽 2시 이야기를 수놓는 밤. 안녕하세요. 새벽 2시 가정통신문 읽어드리는 옐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아침엔 일어나고 저녁엔 자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밤은 자유와 낭만인 반면 아침은 귀찮은 존재이기 일쑤다. 그러나 가끔은 지난 밤을 몰아내고 밝아온 아침에게 유독 감사하는 날이 있다. 바로 오늘 같은 날이다. 가슴을 짓누르던 고통과 고민과 번뇌, 걸어도 그 무엇과도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던 막막한 걸음, 오로지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소망하며 밤새 뒤척인 밤. 마침내 밝아온 아침. 나는 오로지 새로운 해가 뜬 것에 감사하며 오후의 햇살에 부서질 용기를 다시 한번 내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파라하느님이 올려주신 아침이라는 축복의 전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는 자죠.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는 일어나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 밤에는 자야 하죠. 평범한 생활인들에게 휴식과 잠은 늘 부족한 것 같고요. 아침은 하루와 일과의 시작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둠 속의 고독을 끝내는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조명탄을 터뜨린 것처럼 밝아오는 창밖을 보면서 안도와 해방감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수학자의 아침에 김소연 시인은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깊은 밤이란 있는데 왜 깊은 아침이란 말은 없는 걸까? 우리는 이 물음에 이런저런 답을 해보면서 생각과 마음의 깊이를 아침 시간에 좀 더 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짧고 아슬한 아침에나마 피어나는 용기, 희망, 어떤 치유의 감정들을 드릴 자리를 말입니다. 가수 오지은님의 산문집 익숙한 새벽 3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짚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열어나가면 무리하지 않는 단정하고 확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김동영님은 산문집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해서 조심스럽게 그 행복의 단면을 묘사해봅니다. 지금의 나는 특별해. 담장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서 나에게 올 편지도 없지만 매일 확인하는 우체통에서 나보다 더 큰 쇼핑센터의 카트를 밀면서 싸늘한 밤 벽난로에 쓸데없이 종이들이나 태우고 고양이 먹이를 주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듬뿍 쏟아지는 뒷마당 테이블에서 소소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기분을 느끼지. 오후면은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그 햇살에 우리의 다짐과 기대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매일매일의 아침이 희망차고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우리가 향하는 곳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그리 빠른 나이는 아니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뎠고 또 남들보다 조금 갑작스러웠다. 어떻게 하지? 끝없는 걱정보다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당신의 믿음이 그대의 발자국을 따라 깊게 새겨진다. 나는 당신의 무모함을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연필 깎는 남자님이 올려주신 무모함의 전문입니다. 나이,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의 거대한 틀이자 굴레가 아닐까요? 거기에 적당한 나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우리는 더더욱 작아지곤 하죠. 김희듬 시인의 시집 히스테리아에 수록된 시 노안이 오면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습니다. 생은 저무는데 점점이 별들은 오류처럼 시행착오처럼 반짝이겠지. 시행착오가 아름답다라는 발상은 이 시기를 이미 지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흔히들 한창 좋을 나이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기분이 들고요. 그 나이에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이가 많은 게 혹은 적은 게 그렇게 큰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영화 은교에서 대사로 쓰인 이 문장 기억하시나요?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이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시인 시어도어 로스케가 남긴 말입니다. 흔히 나이 든 것을 추한 것으로 여기는 시선에 일갈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하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시인의 그 어떤 시구보다 유명한 말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혜란 작가님의 첫 장편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묻는다. 17은 부모가 되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34은 자식을 잃기에 적당한 나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린 나이가 흠이 되는 순간도 그 반대 못지않게 많습니다. 우리는 삶에 숭고하고 비극적인 장면에서도 적당한 나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담아낸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습관적으로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빠른가? 혹은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나이만으로 한계를 규정 지을 수 없는 각자의 가치와 행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그 남다름을 마침내 꺼내 보이는 순간이 왔을 때 적당한 나이를 논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응원해주는 용기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로 인해 그의 무모함은 다른 이름을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한 번도 눈여겨서 우체통을 제대로 관찰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당연히 우체통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체통은 소통의 매개였으나 그림자처럼 그렇게 서 있었을 뿐이고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족한 것이었다. 우체통. 그것이 지금처럼 기억과 그리움의 한 단서로 남게 될지 몰랐다. 빨간색, 그리고 먼지 묻은 다리. 우체부 아저씨들이 우체통에서 한 가방 가득 편지를 덜어내는 장면. 이 이야기는 배영애 님이 올려주신 우체통 그림자처럼 서있다의 일부입니다. 그림자처럼 서있다라는 문장이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우체통이 어디 있는지 잘 알 수 없죠. 택배 아저씨를 우체부보다 더 자주 보는 날이 많기도 하고요. 배영애님은 이번에 우체통처럼 사라져가는 것들과 우체통으로 이어지는 기억과 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어주셨어요. 편지라는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연락한다라는 말보다 더 아날로그적이고 묵직한 진심이 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박정현님의 노래 편지할게요는 정확히 그 지점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꼭 편지할게요. 내일 또 만나지만 돌아온 길엔 언제나 아쉽기만 해. 더 정성스럽게 당신을 만나는 길. 그대 없이도 그대와 밤새워 얘기를 해. 오늘도 맴돈 아직은 어색한 말. 내 가슴 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너.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들여요. 다시 창가에 짙은 어둠은 친구 같죠. 길고 긴 시간의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나의 그리움이 닿는 곳까지. 내일 또 만나지만 더 정성스럽게 당신을 만나는 방법으로 편지를 택하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꿈속에 전하겠다는 이 노래. 작사를 노영심님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노영심님은 인기 드라마 연애시대의 OST를 맡기도 했고 대표곡으로는 그리움만 쌓인 애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줄줄이 추억들을 불러내는 그런 느낌인데요. 드라마 연애시대는 손예진, 감우성 주연의 트루 로맨스로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관계에 대해서 밀도 높은 연기와 또 차분한 내레이션으로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16번인가 완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구상에 65억 인구가 있고 신이 아무리 전지전능하다지만 그 많은 사람의 앞날을 미리 알고 정해 놓을 리가 없다. 그런 불필요한 수고를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은 운명이었다고 믿고 싶어질 때가 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그것은 운명이지 않았을까 변명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다른 길을 선택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잊어버린 채 그 순간의 인연이 그 인연의 깊이와 무게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 때 내가 그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틀어놓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해지고 중요해지는 순간들을 돌아보며 차라리 그런 만남은 운명이었다고 눈 돌리고 싶어진다.
시파에서 은호가 했던 내레이션인데요. 앞서 박정현님의 노래 가사가 풋풋한 느낌이라면 은호의 대사에서는 편지로는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죠. 야마모토 나오키의 만화 파괴에서는 어떤 설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나한테만 보이는 환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유리창을 깨버린 밤에도 꿈이라기보다 내가 내 망상에 들어간 것 같은 사랑이라는 걸까? 그런 경지. 이번에는 오늘의 텍스트에도 언급되었던 그림자에서 연상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무너진다. 무너진 것들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일어서고자 한다. 꽃의 잔상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모두 일어서지는 못하고 모두 사라지지도 못하는 빈터에서 잔해를 헤치고 새로운 꽃이 자란다. 늘어뜨린 줄기를 고추 세우려 한다. 꽃은 제 이름도 혈통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웃지는 못하고 있다. 송승헌 시인의 시집 철과 옥구에 수록된 시 환희가 금지됨. 이런 시에서는 낡고 오래된 것이 새로운 꽃의 잔상이 되는 모양을 보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쓰이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바라죠. 우리가 아날로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우체통으로 주고받을 과거의 편지들에 대해서 지금 상상해 보면은 더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편지처럼 두 작가가 서로 1회씩 주고받으면서 완성된 소설, 바로 냉정과 열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소설이나 영화로 접하셨을 텐데요. 이 책으로 에쿠니 가오리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치지 히토나리의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에서 담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시간만을 소중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서글픈 일이라고만은 생각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뒤쫓는 인생이라고 쓸데없는 인생은 아니다. 다들 미래만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나는 과거를 그냥 물처럼 흘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날이 그리워 라는 애절한 멜로디의 일본 팝송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문자나 전화도 좋지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다 보면은 쓰는 동안에 뭔가 나에게도 편지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편지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새벽 2시 가정통신문 읽어드리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옐대였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